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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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의 뉴스타 배달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2부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김하영 작가님 아주 이 책의 많은 부분에 쿠팡 네. 배달했던 그 경험, 배달이 아니고 뭐 하셨다 그랬죠? 분류. 물류센터. 물류센터.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쿠팡이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물건들을 상품들을 미리 다 사서 물류센터 안에 쌓아놓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집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로켓 배송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빠른 거죠. 당일 배송이 가능한 이유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그 물류센터 안에 쌓여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 그 PDA 단말기에 이제 상품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카트에 담아서 포장재에 갖다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직접 해보시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좀 달랐다 한 게 있으셨어요? 일단 엄청난 규모에 놀랐고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죠. 없는 게 없죠. 예, 몇만 가지의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뭐 물, 라면, 휴지, 뭐 기저귀, 뭐 이런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네. 요즘은 그 반려동물 용품도 되게 많이 나요. 사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양이 모래, 네. 뭐 고양이 장난감 이런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날 뭐 학교 갈 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주문하면 그날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또 동네에서 문방구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없는 게 없다라는 거에 놀랐고, 그리고 빠른 배송이 가능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다 사놓고 있다가 바로 집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빠른 배송이 가능했던 건데 이게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예, 물건을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보냈던 거죠. 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택배 기사들을 쿠팡은 직고용해서 직원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요즘은 신선 배송부터 해가지고 계속 품목을 늘려가고 있죠. 근데 이게 다른 온라인 쇼핑 물류센터랑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자동화가 관건인데, 근데 물건들 포장 상태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 어떤 건 쌀포대가 있고, 어떤 거는 박스에 들어있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로봇이나 기계가 하려면은 포장에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더 많은 품종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람이었던 거죠. 대체할 수 없는 노동이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규모화 시스템에 놀랐고 그럴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직고용.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쿠팡이 우리는 정규직, 쿠팡맨 정규직입니다. 이걸 굉장히 홍보했었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직접 김하영 작가가 쿠팡에서 일을 해보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터지고도 하셨어요? 그때는 안 하셨죠? 제가 2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네. 일하던 중에 그 대구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네. 한 번 큰 변곡점이 있었죠. 제가 처음에 일할 때 놀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축구장만한 물류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저 같은 그 지품하는 피커맨이 제가 일할 때 한 5명 정도였거든요. 아, 네. 그 5명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어쩔 때 그 물량 끊기면은 뭐 재고조사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대구에서 번진 이후로는 안 그래도 큰 물류센터가 더 넓어졌어요. 한쪽 칸을 커튼으로 쳐가지고 비워두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 치우고 물건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한 3-4배 정도 늘어났고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자, 교수님, 실제 코로나 시대에 쿠팡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장도 앞두고 있고 저도 몇 번 다뤘는데 네.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쿠팡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쿠팡 자체는 크게 성장한 기회가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네. 2019년, 즉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죠. 그때 쿠팡의 매출액은 추정 결제 금액이죠. 15조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터진 바로 작년
2019년 같은 경우 21조 원으로 41%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말 단기간에 급성장했는데요.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지금 얼마 전에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쿠팡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의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회사 자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는 이 얘기예요. 쿠팡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본 거는.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한 산업의 뒷면에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직접 김 작가님 일해 보시니까 와, 이건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더라. 이건 진짜 이 환경은 너무 아니더라. 이런 거 있으셨어요? 일단 쿠팡에서 일은 되게 힘든데 결국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예, 쿠팡에서는 뭐 식사도 제공하고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일을 하러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일용직 같은 경우는 또 지원에 따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쿠팡 요즘은 쿠팡 친구라고 하죠. 그 배송 기사를 예전에는 쿠팡맨이고 지금 쿠팡 친구라고 하는데 기준 물량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하루에 7, 80가구 하다가 지금은 한 140가구 정도 해야 되고 그것도 다 처리하지 못해서 그 시간 이제 일을 다 먼저 끝낸 기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물량을 풀기도 해요. 그걸 쿠팡 플렉스라고 하는데 네. 예, 일반인들이 자기 차 가지고 물류센터 가서 그걸 받아서 건당 얼마 1,000원, 뭐 1,000원, 800원씩 받고 배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 예,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렇게 고용에 과연 따라가느냐, 뭐 그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쿠팡에서는 그 배달 기사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년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쿠팡에서는 정규직 채용률이 90%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배달 현장에서 90%인 이유는 2년 후에 버티는 예, 정규직 자격이 생기기 전에 버티지 못하는 예, 힘들어서 나가거나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좀 노동 강도가 강한 거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작가님 쓰셨지만 쿠팡맨의 성과 측정이 기준 물량 처리 여부로 결정되고 그게 하루 기준 물량이 한 번에 한 140가구 안팎이라고 하니 이 노동의 강도는 엄청나고요.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게 50대 여성분이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핫팩조차도 이렇게 못해서 이제 돌아가신 어떻습니까? 거기서 일단 물류센터 자체가 냉난방이 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렇겠죠. 워낙 크고 이렇게 창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일 주는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직접 일일이 다 지시를 하지 않아요. 네. 예, 딱 PDA 단말기를 하나 주고 PDA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PDA의 물량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당 그 처리량을 측정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또 은근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네. 쿠팡 측에서는 뭐 그거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계의 지시에 인공지능의 지시에 의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작업의 기본은 뭐 50분 근무에 10분 휴식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거의 일하는 동안 4시간 식사 시간 되기 전까지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하고 심야 배송 제한 이런 것들을 합의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걸 한번 제정하는데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같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제정됐던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법이 마치 플랫폼 노동자가 배달업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에 너무 기반한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전 영역이 플랫폼화되고 있고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든가 디자인업을 하는 것도 이렇게 플랫폼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엔지니어를 제가 한국에서도 편하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라든가 주 52시간제 이런 법률들은 우리 내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들입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는 좀 더 큰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편이 없을까 했었을 때 이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최저임금 이하로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근로 현장 이런 것은 배달업이나 특정 어떤 직군에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전 산업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반영되는 법안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정말 어렵게 한 발을 내디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택배기사님들만의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플랫폼 전반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정말 점차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세워지면 안 되고요. 지금 7874님이 심야 배송, 새벽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주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아예 없애는 건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 작가님? 예, 원래 회사를 다닌다면은 네. 심야 그 야근 수당을 주죠. 1.5배죠. 네. 예, 그런데 이 택배 기사들은 그 심야에 배송을 한다고 해서 그 택배비가 1.5배가 되진 않잖아요. 예, 그날 물량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시간 늦게까지라도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급한 물건이라면은 그렇게 뭐 배달 택배비를 조금 더 차등을 두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야간 노동은 그 발암 물질이라고도 하잖아요. 좀 우리가 좀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도 이제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은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플랫폼 산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확하게 맞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산업인데 이렇게 되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심야 배송 없애고 새벽 배송 없애면. 그런데 이 안에서 택배 기사들 어려움 당하니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시스템을 갖춰나가야지 이걸 아예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심야에 배송하시거나 새벽에 배송하시는 분에게 사실 제일 적합한 것은 적정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시간대 누군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일자리를 자칫 잘못하면 뺏는 효과도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적정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더 적합해 보이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사회에서 해외 기업들과도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심야에도 배송해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배송해 드려서 빨리 갖다 드립니다라는 경쟁력을 앞세워서 다시 그걸 이제 치고 나갈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또 쇠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실 김하영 작가님의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해안이 하나 담겨져 있었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걸 모든 직군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좀 더 높여야 되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작가님? 예, 그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면 주유수당, 연월차,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프리랜서이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8,720원, 시간당 8,720원이면 거기에는 회사에 고용돼 있을 때는 다른 비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지만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12,000원은 벌어야 그 다른 최저임금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다른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 한 시간에 뭐 9,000원 벌었으니까 뭐 최저임금만큼 괜찮아가 아니라 이 일을 하려면은 한 시간에 12,000원, 15,000원은 벌어야 돼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런 사회 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게 그렇죠. 예,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무리하고 과로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작가님도 책에서 쓰셨지만 뭐 배민 커넥터 모집 광고에도 시간당 평균 15,000원 막 이런 거 써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네. 거죠. 월 700 보장된다. 그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과대 광고였어요? 전국에서 한 상위 한 2%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뭐 그렇게 버는 분들도 더 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서울 강남이나 뭐 서울 마포나 이렇게 좀 밀집 지역 주문이 많은데 그런 데서나 가능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 벌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배달료가 건당 3,000원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음식 조리하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리고 또 배달하는데 한 10분, 15분 걸린다고 치면은 네. 1시간에 한 건씩 배달하면은 1시간에 3건? 많이 해봐야 4건이거든요. 그러면은 3,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게 15,000원이 되게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오토바이로 배달한다고 치면은 오토바이 값 들어가죠. 그렇죠. 또 보험료가 좀 비쌉니까? 그리고 뭐 그 기름값 들어가죠. 유지비 들어가죠.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건은 해야 한 달에 한 250, 300은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달하기 어려운 게 8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치면 50건을 배달하면은 1시간에 5건씩만 다 5건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식시간 몰리죠. 예, 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몰리는 피크 타임에 1시간에 뭐 10건, 15건씩 그 소화를 해야 하루에 50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몰리는 시간에 그렇게 배달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소비자도 불만이고 음식점도 불만이고 그런 배달 라이더는 위험하게 달려야 되고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0524님은 현직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입니다. 너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적정 인원 제도 시행도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수님 조금 더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이제 사측에서 사람을 더 뽑는다는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올해 이제 4월 이후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쉽게 또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경로가 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런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방금 우리 청취자가 말씀하신 그런 고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사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더더욱 이런 플랫폼 근로자분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더 네.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팡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지금 쿠팡을 비롯해서 이런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어요. 8894님은 코로나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이지 말자고 해서 혼자 지금 제사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 준비도 쿠팡 마켓컬리에 시키니 현관 문 앞까지 배달해줘서 편하게 음식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5372님은 우리나라 택배 기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0808님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큰딸에게 택배 배송이 5일 정도 도착하고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19로 2배 정도는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7958님은 저희 방송 듣고 배고파져서 음식 주문했다고. 흐린 날에 김치전이죠 하셨는데 김치전도 배달되나요? 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랫폼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타다 논란. 저희도 사실은 라디오에 그 아주 중요한 청취자분들이 택시 기사분들이어서 그렇죠. 전 또 사실 심적으로 택시 기사님들 편이기는 한데 사실 타다라는 산업 역시 또 신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작가님께서는? 저는 이걸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중산층 이상이란 취급받는 그런 직업이었죠. 예전에는 택시기사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운전도 잘 해야 되지만 길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시간에 어디 가면 손님이 많은지 그런 영업력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택시기사는 오래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되게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그 길을 몰라도 이제 택시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님을 받는 것도 길에서 이제 잡는 게 아니라 그 콜을 받아가지고 이제 손님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력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련도가 해시되면서 계속 택시기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됐고 계속 수입은 좀 낮아지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기술에 의한 새로운 그 산업이 이렇게 생겨날 때마다 뭔가 좀 사회적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의 택시 산업이나 택시 기사분들도 이런 기술의 발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기업대로 따로 놀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생각이 다르고 또 그 기사분들은 기사분들대로 또 생계에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런 그런 다툼만 계속되고 뭔가 해결책을 못 찾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 위협으로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보지 말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생계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또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술 발전의 혜택을 좀 네. 고루 나눌 수 있게. 네. 지난번 뭐 국토부와 여러 가지 갈등에도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결국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계속 존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가 생겼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뭐 자동차도 자동화 나오고 예를 들면 그럼 대리운전도 없어질 수 있고요. 택배도 로봇이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노동시장에서 또 다른 구조적 실업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직군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네. 이제 마부라는 직업 없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직군을 지키기 위해서 기술 발달이나 어떤 창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직업군들을 보면 기술이 발달되면서 거기서 생긴 파생적인 직업들이 많았고 그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대거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달을 막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기술 발달을 막는데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마부들이 예전에 자동차 등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참 이게 비정한 현실인데요. 자신의 직업군이 가지게 될 위상의 변화를 개인들이 철저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조금 낮아질 것 같으면 나는 그 다음 직업은 뭘 선택할 게 좋을까? 나는 그 다음에 내 노후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도 철저히 나의 직업의 위상을 스스로 현실을 체크하면서 미래를 좀 예측해라 하셨어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노동자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하셨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사측에 요구하는 게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이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 예, 그 첫째는 좀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배달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네. 예,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살얼음이 살짝 끼어서 거기에 그걸 미처 확인을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 팔을 다쳤는데 제가 다치고 나서 이렇게 산재보험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그 업체마다 좀 이거를 권장하느냐 의무화하느냐 아니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안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정부나 기업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내놓는 기술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노동자들이나 사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는지 좀 더 좀 예민하게 그걸 관찰하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본 기사로는
특고 플랫폼 근로자 사업장 관계없이 산재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 기재부 네. 차관이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도 이것들이 잘 절차들이 밟아지는지 생생경제에서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79님 택배기사님들 늘 감사합니다.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1009님은 사람이 플랫폼에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가는군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분은 본인이 플랫폼 산업했었던 경험을 보내주셨는데 2069님은 몇 년 전 전자업종을 경쟁력 있는 업체를 묶어서 플랫폼 사업 진행하다가 각사의 이익 배분율에서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어요.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9767님은 CJ 택배기사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퇴근 후 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신음해 밤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해야겠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배달의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 작가님 또 뭐 경험해서 혹시 책 써보고 싶으세요? 계획 있으세요? 예, 아직 이 업계 자체가 네. 워낙 변화가 심한 곳이어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면서 변화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아, 네. 혹시 속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후에 예. 또 어떻게 플랫폼 산업이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경험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일단 자동화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계속 일자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변화를 보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어떠셨어요? 친구와 함께 하셨는데. 저는 어느 날 우리 김하영 작가가 책을 냈다고 하길래 네. 제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김하영 작가님은 아내분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한번 하시고 오신 적이 있어요. 네. 드디어 그 책 나오나 보다 했는데 네. 플랫폼 노동자 책을 냈길래 내가 원하는 책은 언제 내주냐 그랬는데 제발 그것도 빨리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코로나19 때 그 책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 여행 못 가잖아요. 예, 그 대리만족을 네, 할 수 원하신다고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교수님하고 제가 아이디어 드린 거예요. 예. 지금 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